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 시간입니다. 저는 경영학 원론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일입니다. 제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경영과 경영학 원론이에요. 그 1장 경영과 경영학은 그 1절이 경영과 경영학, 2절이 경영학의 체계, 3절은 경영학의 발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경영과 경영학은 다시 경영의 이해, 경영학의 연구 방법, 또 경영학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으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이 나와 있어요. 팩트 파일, What is management?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 그럼 경영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는 비즈니스, 뭐 디파트먼트 오브 비즈니스, 디비전 오브 비즈니스 이렇게 불러요. 경영학과냐 경영학부냐 할 때. 근데 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면 경영이라고 많이 우리는 번역하고 있고, 매니지먼트는 일반적으로 관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마 비즈니스나 매니지먼트라 여러분들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우리가 보면서 경영학, 아마 신입사원한테는 많이 들으겠지만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사, 사장까지 올라갈 때는 한 명만 사장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매니지먼트의 모습을 이 피라미드 구조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경영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경영에는 조직설과 기능설, 이 조직설은 형태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동적 의미로는 기능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은 그 첫 번째 견해, 의식적 구성체다. 경영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이득을 남기 위해서 모인 조직체. 그래서 기업은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경제 형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 경제의 단위다. 생산 경제의 단위체 전부를 경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기업은 경영의 특수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경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위인데요. 경영은 생산 단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업은 소유 단위, 경영은 내적인 측면인데 기업은 외적인 측면,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외적인 거죠. 삼성전자 회사가 어디 있어요? 수원 밑에 기흥에 있어요. 공장 뭐 대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적인 측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또 TV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이번에 뭐 세탁기 새로 나왔구나, TV 새로 나왔구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새로 나왔구나, 외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적인 측면의 경영은 뭐 임원진 내지는 임직원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회사 내적인 측면이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기술적 통일체, 경영은 기술적 개념이고 기업은 경제적인 통일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 조달에서부터 수익 창출까지의 과정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통제하는 관리적 기능을 하는 조직체다 라고 경영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공부합니까? 경영학 원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경영이란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투자 자본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자본 조달에서부터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건지 계획하고 집행하고 운영해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관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익 창출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 조달에서도 수익 창출까지 과정을 하기 위한 조직체, 그것을 우리가 경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성,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앤 타이밍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균형과 뭐 시기 적절, 뭐 밸런스 앤 타이밍, 균형과 조합, 균형과 조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재를 어디서 구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또 받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서점이 있어요. 학교 서점. 아마 도서관, 학교 가면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관 내에 학교 교내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내 서점 가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면 돼요. 학교 나갈 수가 없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출판사가 남두도서예요. 남두도서. 그래서 출판사 남두도서에 직접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아마 택배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교재는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남두도서고 저자는 바로 저 최정일이고요. 책 제목의 이름은 경영학 원론이에요. 경영학 원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남두도서에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두 군데 학교 서점 또는 남두도서 출판사 전화 걸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권해드려요. 첫 번째 이제 공부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밸런스. 우리가 밸런스를 균형 또는 조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혁신과 위험이 나옵니다. 혁신과 위험. 혁신이란 뭔가 이노베이션,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이 앞서가지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새롭게 뭔가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 뭔가 잘못된 것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게 혁신이겠죠. 근데 혁신과 위험이 뭘까요? 혁신이란 건 뭔가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른 변화를 주다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이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혁신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 빠른 혁신은 거기에 따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혁신과 위험에는 상당한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안정이 있어요. 성장과 안정. 성장은 무엇이고 안정은 무엇일까요? 이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를 보다 보면 진보니 뭐 보수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념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가끔 우리가 경제기획부 장관인가요? 하다 보면 저 장관은 성장 지향성인 분이다. 아니면 어쩔 때는 저분은 안정지향적인 분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는 사장님이 갖는 의견이 있을 거고 노동자들이 갖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과 노동자 간에는 서로 많은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사장님은 뭐를 꾀할까요? 성장이라는 걸 많이 주장을 하게 되겠죠. 작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사장님은 100만 원 요 순이익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100만 원을 다시 다 전부 다 재투자하자 라고 사장님은 외칠 거예요. 왜? 명분이 있어요. 회사의 성장 또는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벌어들였던 순이익 100만 원을 모두 회사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하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은 조금 불만이 있겠죠. 100만 원을 벌었으면 우리 종업원들이 뭐 쉬지 않고 땀 흘려서 열심히 벌은 건데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도 좀 많이 고생했으니까 좀 보너스도 좀 주시고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돈을 벌었는데 사장님 혼자만 순이익 다 챙기시면 우리 노동자들은 뭐 먹고 살아요? 사장님과 우리 노동자들도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삶의 생활에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벌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일반적으로 성장을 주장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을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안정은 서로 좀 마찰되는 모순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만 주장할 수는 없겠죠. 사장님이 주장하는 성장만 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정만을 꾀할 수는 없겠죠. 이거 역시 서로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안정도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장기적인 계획만 세우면 또 너무 단기적인 계획만 세우면 서로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야, 10년, 20년 계획만 세우고 오늘 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계획만 세우고 한 달, 6개월, 1년 또는 10년, 20년 계획을 또 안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에는 장기와 단기 서로 또 균형 있는 또 경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투입과 산출이 나오고 있어요. 투입은 무엇이고 산출이 무엇일까? 투입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인푸트, 산출은 아웃푸트가 되겠죠. 우리가 경영이란 건 돈을 벌기 위한 조직체를 만드는 게 경영이죠. 앞에서 배웠어요. 투입이란 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산출은 100만 원 이상 아웃푸트가 나와줘야 그 조직, 그 기업이 뭐 최소한 유지 플러스 성장 발전이 가능하겠죠. 근데 투입 100만 원 됐는데 뭐 8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오면 그 기업은 성장 발전 플러스 유지가 안 되겠죠. 따라서 투입과 산출은 가능하면 투입보다는 산출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투입과 산출에는 균형이 있어요. 내 투입 100만 원 했는데 산출은 1000만 원 바라면 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에는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뛰어서 자금 있고 노동력 있고 원재료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경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100만 원의 자금을 모았어요. 100만 원의 자금 가지고 회사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들을 10명만 뽑으면 되는데 20명, 30명 뽑아버린다든가 진짜 유능한 손흥민 같은 선수를 뽑아버린다든가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직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요.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사야 되고 뭐 에어컨도 필요하고 갖가지 비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또 재료도 사와야 되고 그래서 100만 원에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자금이라든가 투자를 말하는 거겠죠. 투자금, 원재료 사온다든가 또 노동력이라든가 재료를 사온다든가 이 각 요소 간에 균등하게 분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100만 원 가지고 노동자들의 급여, 노동자들 뭐 뽑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무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근무 환경도 우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뭐 그 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자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모든 게 많아요. 그렇죠? 각 요소 간에 균형 있게 투자하라. 그게 경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달에 용돈을 받으면 용돈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쵸? 왔다 갔다 차비, 옷값, 화장품값, 친구들 만날 때 커피값, 뭐 영화비,
뭐 등등등 뭐 각각 요소 간에 균등 있게 써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개인이에요. 조직과 개인이라 하면 조직이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보더라도 팀플레이 하자라고 말을 얘기해요. 팀플레이. 그래서 조직을 먼저 감독 입장에서는 조직을 앞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좀 희생해라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운동 경기란 또 개인에 대한 기록도 필요하잖아요. 연봉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직만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너무 개인만 앞세울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죠? 개인만 앞세우면 개인 플레이만 하다 보면 팀 플레이가 안 되면 각각 개인들은 유능한 것 같은데 팀은 발전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과 개인 어느 한쪽을 앞세울 수는 없겠고, 그래서 조직과 개인은 서로 균등하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영인은 조직과 개인, 유능한 프로야구 감독들은 조직과 개인을 적절하게 팀도 승리하기 위해서 뭐 원팀, 즉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팀 플레이도 하겠으나 각 개인에 대한 성적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조건과 경영 내부 조건이에요.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업체에서 세계 경제가 막 호전되고 있어요. 근데 경영 내부는 긴축 재정을 펼치면 안 되는 거겠죠. 세계 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국내 경제도 막 호전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 내에서는 긴축 투자를 안 해요. 예, 갈수록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종업원 줄이고 뭐 설비 줄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경기고 국내 경기도 불경기인데 우리 기업은 막 투자를 하면서 막 올려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 조건, 외부 조건이 뭔가 호경기다, 잘 나간다 그러면 경영 내부 내에서도 우리가 뭐 거기에 호응을 같이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너무 외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고 내적인 봐서도 안 되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나가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서로 적절하게 균형 맞춰 나가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제는 균형과 조화에 이어서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무엇일까요? 경영의 필요성에 근거한 시기, 경쟁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시기, 이게 뭘까? 경영의 필요성에 근거한 시기, 시기, 우리가 봄옷을 판매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패션 회사입니다. 패션 회사. 그래서 봄철 옷을 대상으로 한다면 봄이 돼가지고 봄옷을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봄이 오고 있어요. 2월달, 3월달, 4월달 오고 있어요. 그럼 이미 지난해 여름, 가을부터 디자인도 만들어가지고 가을에 이미 생산이 이루어져가지고 겨울철에 이미 각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상가에 옷이 다 배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그게 필요성이겠죠. 여름 옷을 한다 그러면요, 지난해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봄철 됐을 때 올여름에 유행하는 수영복이라든가 뭐 등등 여름 패션에 대해서 이미 봄철에 쫙 홍보가 이루어지고 패션쇼에서 패션쇼가 벌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 경영의 필요성에 근거한 시기가 되는 거겠죠. 3월달 학용품 같은 거 계약이 합쳐가지고 3월달 돼가지고 판매하면 안 되겠죠. 이미 1월달, 2월달부터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고요. 경쟁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시기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삼성과 LG가 있어요. 또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음료수 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어요. 유사한 상품들이 있어요. 유사한 상품들이. 이왕이면 경쟁 상대보다 먼저 나오면 오리지널, 늦게 나오면 짝퉁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빙글에서 나온 메로나가 있어요. 빙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메로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보면 어떤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진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메로나가 아니라 메론 맛바가 있고 메론바가 있어요. 좀 늦게 나왔어요. 근데 메로나가 먼저 시중에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메로나 입맛이 쫙 길들여져 있는데 뒤늦게 나온 메론바, 메론맛바가 있어요. 이거 뭐야? 맛이 다르네. 짝퉁이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또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거기에 우리가 입맛이 곁들여져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초코파이는 초코파이인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트라든가 롯데에서 만든 초코파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있다고 쳐요. 그거 사오게 되면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오리온 초코파이인 줄 알고 딱 먹으려고 상표를 딱 보니까 롯데 거, 혜태 거,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상품이에요. 롯데나 제가 혜태를 디스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얘만 들어주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생각했는데 다른 회사 초코파이예요. 그 먹으면서 뭐라고 느껴요? 이거 짝퉁, 유사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사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온 게 오리지널이고 뒤늦게 나온 걸 우리가 유사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마 비타 500이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비타 500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비타 500에 우리가 입맛이 들어져 있었는데 비타 500이 히트 치는 거 보고 뒤늦게 나온 것들이 비타 1000, 비타 2000, 비타 200 뭐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비타 500을 우리가 오리지널로 알고 있는데 비타 1000 사오고 비타 2000 사오고 그러면은 이거 뭐야? 짝퉁?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짝퉁으로 보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화장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쟁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면 오리지널, 좀 뒤늦게 나오면 우리가 이게 유사품이네 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적절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점 효과라고 그래요. 선점 효과. 먼저 나가는 거. 그래서 경영성의 원칙 중요한 거 밸런스와 타이밍 가지고 공부해 봤어요. 따라서 유능한 경영자는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능한 경영자는 타이밍에서 앞설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발, 반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두 발 내지 세 발 정도 막 앞서 나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한 발 내지 반보 정도 앞서 나가야 되는 거겠죠. 너무 앞서 나가도 문제가 있어요. 봄옷인데 가을에 시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봄이면 임박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물건은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지만 그런 겁니다. 경영학의 연구 대상 공부해 볼게요. 경영학의 연구 대상에는 국민 경제가 있고 개별 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계라 하면 여러분 각각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재정. 이거는 우리가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등등을 말하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럼 가계하고 재정이 뭔가 주고받고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각각의 우리 가정에서는 정부한테 뭘 줘요? 세금을 납부하는 거겠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는 가정에 뭘 줘요? 치안을 유지해 주겠죠. 그렇죠? 치안을 유지해 줄 것이고 또 도로 놔주고 고속도로 놔주고 일반 도로도 놔주고 또 공항도 건설해주고 항만도 건설해주고 통신도 해주고 전기도 공급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나라도 지켜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게와 기업 간에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뭐가 주고받을까요? 각각의 가정은 기업한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기업은 가장한테 급여를 줘요. 노동력에 대한 대가, 급여를 주고 있어요. 또 각각의 가정, 가게에서는 기업에 투자를 해요. 이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각 가정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사게 돼요. 그걸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각각의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요. 수익을 창출시켜줘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이런 화살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은 또 재정한테 뭘 줄까요? 각 기업은 정부에 우리가 뭘 줄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것도 세금을 내요. 근데 각 집에서 내는 세금을 주민세라고 그러나요? 기업에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그래요. 법인세를 내게 되면 정부는 기업에 또 뭘 줘요? 수출할 때 수출을 위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래요. 그렇죠? 또 정부는 각 기업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또 도로도 만들어주고 통신도 해주고, 그렇죠? 뭐 외국에서 진출할 때 각가지 정보도 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라면 가정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요즘 소비자들의 취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서 뭔가 투자책을 펼치고 있는지, 금리를 올리면서 투자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뭔가 정책 방향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기업은 뭘까요? 경쟁 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들이 경쟁이 심한 것인지 경쟁이 약한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경쟁 기업들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영학 연구 대상이라면 소비자들도 살펴봐야 되고, 정부의 경제 정책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쟁 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영학 연구 대상이라면 국민 경제와 개별 경제, 가계, 정부, 기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는 게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과 경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경영이라 하면, 기업은 글쎄요, 영리주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기업 회사를 차렸어요. 왜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영은요, 경제성의 원칙이 하는 거겠죠. 경영은 기업에서도 경영을 해요. 기업에서도. 근데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작은 경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동아리에 가입하게 돼요. 그럼 회장과 총무가 이달에 회비를 얼마 받았는데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 이번에 MT를 가려고 하는데 회비를 2만원씩 걷었어요. 이 각각의 2만원 걷은 돈 가지고 어떻게 보람차게 이번 MT를 잘 갔다 올 것인가. 또 비영리단체이지만, 영리주의가 아닌 비영리단체이지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총장님과 이사장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 학교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다 합리주의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경영은 기업에도 필요하겠으나 비영리단체에서도 필요하다. 어디서나 다 경영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합리성, 경제성 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교과서에는 그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경제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걸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정도밖에 먹혀들지는 않아요. 한 번 정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주웠어요.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팔아먹었다. 다이아몬드라고 속여서 팔아먹을 수는 있겠죠. 한 번 정도는 팔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두 번 속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거짓말했다고, 사기쳤다고. 그럼 경제성이란 무엇이냐?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게 경제성이라고 교과서에 있으나, 현실적인 거는
그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많아 수익이 동일하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번에 15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뭔가 투자안이 있어요. A라는 투자가 있고 B라는 투자가 있어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150만 원 얻을 수 있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고를까요? 어떤 거 고르면 될까요? 위험이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똑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가능하면 그 중에 위험이 작은 거 고르면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또 위험이 같은 게 있어요. 두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데 위험은 같아. 이번에는 그럼 어떤 거 투자해요? 위험은 같다면 수익이 많은 거 고르면 되는 거겠죠. 그게 경제성이에요. 현실적인 경제성.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뭘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능력을 볼까요? 돈이란 말은 뺄게요. 능력 속에 돈이 들어가겠죠. 외모가 비슷해요. 그럼 능력 좋은 사람. 능력이 비슷하면 잘생긴 사람.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경제성이에요. 그렇죠? 그겁니다. 기업이란 생산 경제 단위가 되는 거고요. 경영은 기술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생산 경제 단위, 경영은 기술적 단위. 기업은 경제 활동의 주체예요. 아까 보여드렸어요. 기업은 뭐였었죠? 가게가 있었고 재정, 정부가 있었고 기업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경제 활동의 주체예요. 그렇죠? 경제 활동의 주체. 가게, 정부, 기업.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이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기업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뭐겠어요? 그게 경영이다 그 말이겠죠. 경영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경영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벌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기업이란 외적인 표현이에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회사는 공장 앞에 가면 강남역 앞에 가면 삼성전자 빌딩이 있어요. 아, 저게 삼성전자구나.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이게 삼성전자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 보면서 삼성 거예요. 삼성에 대한 외적인 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에 대한 경영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회사 내 임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은 외적인 거고 경영은 내적인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경영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경영학 연구의 특징. 경영자 관리적 사고가 있겠죠. 경영자가 관리 기능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영학의 특징적인 연구 방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성 사고에 의한 탐구 방법. 경영자의 관리적 사고의 대상. 경영경제. 경영경제란 무엇일까요? 생산을 임무로 하는 개별 경제예요. 그걸 생산경제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생산경제란 무엇인가? 경제적인 합리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한 경제성과 합리성이 다 나오는 거겠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가능하면 수익이 큰 거. 뭐 둘 다 능력이 비슷하면 잘생긴 놈, 그렇죠? 둘 다 잘생겼으면 능력 좋은 놈, 그런 얘기예요. 경제 활동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적 관찰. 경제성 사고는 예측 가능한 경영 경제 연구를 통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적인 비교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성 살펴봤고 또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경영학의 체계 보니까 경영학의 학문적인 체계가 있고 학문적인 성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예요. 경영학의 뿌리가 무엇이냐. 경영학이라 하면 학문적인 성격에는 이론이 있는 것이고요. 실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윤리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윤리성이 왜 들어갈까요?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윤리성이라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는 대한민국 경제가 1인당 GDP가 1000불도 안 됐고 78년도에 1000불 됐고 80년대 초에 2000불 됐고 그쵸?
88년도 88 올림픽 할 때가 한 4,000불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뭔가 경영자들이 돈만 많이 벌면 됐다 그랬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면 됐다. 어떤 윤리성이라든가 환경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약했어요. 후진국들 여러분들 보시면 좀 경제가 덜 발달된 나라들 보시면 한쪽 그 강가에 가서 보면 한쪽에서는 목욕하고 있고 오물을 버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면 그 물에서 머리 감고 있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하는 걸 막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저럴까?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었겠죠. 또 공장에서 오폐수물을 그 강에다가 또 막 버리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거겠죠. 또 윤리적인 개념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였어요. 목적이 돈만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 오염, 굴뚝에서 환경 오염, 굴뚝에서 뭐 안 좋은 공기를 막 내보냈고요. 굴뚝을 막 내보냈고 또 오폐수물도 강가라든가 냇가에다 갖다 막 버렸어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이제 그 규범과학에서 윤리성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겠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겠죠? 굴뚝을 통해서 환경 오염 내보내면 안 되고 몸에 안 좋은 거 오폐수물을 냇가라든가 강가에 막 버리면 안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론과 경이란 것도 이론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다고 경영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야구 감독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프로야구 감독들은 이론도 있어야 되겠으나 선수와 코치 생활을 하면서 실무적인 감각 경험도 필요한 거겠죠. 그게 실천 과학이겠죠. 그래서 이론과 실무성 두 가지를 겸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독들 또는 각 기업체 사장님들을 뽑을 때는 이론도 출중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동안에 실전도 필요한 거겠죠. 실무 감각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야구 감독이라든가 사장으로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능한 감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경영학의 학문적인 성격에는 이론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실무 감각도 필요할 것이고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뭐가 필요해요? 윤리적인 감각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론, 실무, 윤리성 세 가지가 필요한 게 경영학의 학문적인 성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영학의 학문적인 체계는 독일 경영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영 경제학이 있어요. 크게 뿌리를 독일식, 미국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작게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일본식도 하나가 있는데 그 일본식은 독일식과 미국식을 양쪽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혼합시킨 게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뿌리 주체는 독일식이다, 미국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일식은 뭘까요? 유럽식이에요. 유럽식. 유럽에서 경영학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발전된 데가 어딜까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지금 유럽 내에서 경영 경제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 독일이겠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있고요. 자동차도 벤츠라든가 뭐 BMW, 폭스바겐 독일계 아무래도 좀 더 유명하죠.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도 자동차 회사가 있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독일차를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벤츠, BMW, 폭스바겐 그렇듯이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경영 경제도 우리가 독일이 먼저 출발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문적인 체계를 공부할 때는 독일 경영 경제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경영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독일식보다는 미국식을 많이 따르죠. 교수님들이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보다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미국 책을 공부하던 책 가지고 와서 또 그 책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학문적인 체계는 미국식이다. 근데 독일적인 경영 경제학도 우리가 한번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해 두는 겁니다.
독일식에는 일반 경영 경제학, 우리가 경영학 총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총론은 무엇이고 강론은 무엇인가? 그것도 먼저 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회장이 아마도 회의를 주재했을 거예요. 회장이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회의를 주재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반에 또는 우리 학교의 실천사항이 뭘까요? 라고 우리가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다음 주 우리 반의 실천사항이 뭐가 되면 좋겠어요? 그 총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론을 공부 열심히 합시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는 학교를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총론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하겠죠. 반에 있는 학생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만약에 학교를 깨끗하게 합시다가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총론은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강론은 무엇일까요? 총론은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강론은 뭘까요?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실천사항이겠죠. 두 번째는 버리지 맙시다. 눈에 띄는 거는 주웁시다. 그렇죠? 뭐 청소를 깨끗하게 합시다. 유리창을 닦읍시다. 바닥을 뭐 닦읍시다. 그게 실천사항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론이라 하면 학교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강론은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잘 주웁시다. 유리창 잘 닦읍시다.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이제 강론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이 총론이라 하면 경영학사가 있고 경영경제학 일반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면 생산경제가 있고 유통경제가 있고 소비경영경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또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독일식인데요. 이제 미국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경영 관리학이에요. 미국식의 총론에는 경영 계획론이 있고 조직론이 있고 통제론이 있어요. 뭐 2장이나 3장 가면 이 총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본 조달한 다음에 기업을 우리가 만들려면 기업체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거겠죠.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돈을 잘 쓸 것인가 계획을 하게 되는 거겠죠. 계획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에 맞게 종업원도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인테리어를 만들 것이고 재료를 구입할 것이고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조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직 또는 운영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1년 내지 2년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통제를 해봐야 되겠죠. 세무 회계 맡아봐야 되겠죠. 감사를 맡아야 되는 거겠죠. 통제를 맡는 거죠. 요 세 가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이란 무엇일까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받는 거. 우리 경영의 큰 흐름이겠죠. 가닥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론은 무엇일까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조직, 통제도 필요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산관리,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물건이 없이 어떻게 팔겠어요? 생산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만든 물건을 소비자까지 배달을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물류라든가 유통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듣는 학생 중에 뭐 3, 4학년 있으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SCM이라고 그래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창고로까지 가서 창고에서 소비자에까지 택배로 운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퀵 서비스가 필요한 거겠죠. 바로 생산 관리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경제적으로 잘 만들어서 유통비용을 줄인 상태에서 소비자한테까지 배달을 잘 갈 것인가. 그게 생산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마케팅 관리예요. 물건만 잘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런 물건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 홍보가 마케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홍보를 잘했는데 손님이 우리 매장에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광고 홍보 보고 내가 저 물건 필요해서 갔는데 매장에 손님들이 불친절해요.
사러 갔다가 그냥 나와서 경쟁업체한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죠. 가격도 적절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 또 가까워야 되겠죠. 멀면 아무리 내가 필요한 물건에도 멀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인사관리란 또 무엇일까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공고업 내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킨 다음에 잘하는 사람한테 보너스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게 다 필요한 거겠죠. 그게 인사관리, 종업원 관리, 사람 관리, 사람 인자거든요.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재무관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사업하려면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겠죠. 재무관리요.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필요한 거겠죠. 필요한 자금. 사업을 하려는데 계획자 보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내가 모을 수 있는 자본이 4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빌려오든지 친구한테 빌려오든지 형한테 빌려오든지 외부로부터 투자자를 모으든지 등등 해야 되는 거겠죠. 은행 가서 빌려오든지. 그렇죠? 은행 가서 빌려도 신용으로 담보대출이냐 기술로 빌려올 것이냐 뭐 집담보로 빌려올 것이냐 등등이 있을 거예요. 재무관리, 돈관리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1년 후에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수익금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투자할 것인가? 재투자는 재료를 좋은 곳에 할 것인지 종업원의 유능한 직원을 더 뽑을 것인지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것인지 등등이 또 필요한 거겠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에는 총론이 있는 것이고 강론이 있는 거예요. 총론과 강론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친구랑 만나서 회의할 때는 무작정 막 토론하지 마시고 총론 구하시고 그 다음에 강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아마 4장까지는 우리가 이 책 총론에 관한 공부고요. 5장부터는 아마 강론에 대한 공부를 아마 들어갈 겁니다. 책도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요. 경영학의 주변 과학들, 주변 학문들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상업학, 회계학 공부해야 되는 거겠죠. 응용돼서는 산업심리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경영심리학도 필요하고 산업사회학도 필요한 것이고 노동과학도 필요하고 행동과학도 필요하고 경영과학도 필요하고 산업공학도 필요한 거겠죠. 그죠? 각가지 등등의 학문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 과학이 또 뭐가 있을까요? 통계학이 필요한 거겠죠. 통계학. 글쎄 경영이 통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야구장에 가도 야구 보면 모든 게 다 통계 아니에요? 숫자 노름이잖아요. 이번에 1번 타자가 나왔는데 뭐 타율이 3할인데요. 출루율은 뭐 3할 8푼이고요. 뭐 그래요. 홈런은 뭐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홈런은 막 5개 쳤어요. 뭐 이렇게 1번 타자. 근데 도루는 30번 시도해가지고 25번 성공했어요. 그거 통계입니다. 그리고 각가지 선수마다 통계가 뒷받침 되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는 선수를 적절하게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에 또 찬스가 들어왔어요. 찬스. 9회 말 투아웃 말로 찬스예요. 우리가 2점 지고 있어요. 그럼 2점을 만회할 수 있게 이번에 대타가 필요합니다.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요? 거기에 맞는 선수를 또 적절하게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2점 정도도 저였는데 말로 찬스라면 안타 한 방이면은 동점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를 잘 치는 선수를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홈런 한 방 쳐가지고 4점 내가지고 한 방에 역전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감독은 고민하겠죠. 안타를 잘 치는 선수를 내보내서 동점 만들 것인가 홈런을 치는 선수를 내보내가지고 한 방에 역전을 시킬 것인가.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두 선수 중에 컨디션 좋은 친구 내보내면 되겠죠. 선택이 애매하다면. 그렇죠? 오늘 딱 눈빛을 보니까 저 어떤 선수가 눈빛이 더 오늘도 좋은지 컨디션 좋아 보이는지 그것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이 유능한 감독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통계란 것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겨울철에 필요한 장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겨울철에 팥빙수 팔면 안 되겠죠.
아이스크림 파는 건 아니겠죠.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필요하겠죠. 뜨끈한 어묵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통계적으로 겨울철에 하는 장사가 있고 여름철에 하는 장사가 있고 그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수학도 필요하겠죠. 모든 게 숫자 노름이잖아요. 아까 통계학이 필요하듯이 수학도 필요한 거겠죠.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수학을 잘하면 경영도 잘하겠죠. 사회학도 필요한 거겠죠. 사회가 왜 필요해요? 나라마다 종교란 게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회학과 사회 문화는 더 통하는 거예요.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인도네시아겠죠. 인도네시아라든가 저 중동적 가면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문화는 그 나라 사회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식당을 차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회 문화도 필요하게 경영을. 또 뭐 불교 나라냐 뭐 이렇게 또 필요한 거겠죠. 거기에 맞는 또 기독교 나라냐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사회 문화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경영이 꼭 필요한 거겠죠. 심리학도 필요한 거겠죠. 투자 심리가 필요한 거겠죠. 소비자들이 비싸고 고급진 걸 좋아할 것인지 또는 중간급이면 중간 걸 좋아할 것인지 아주 저렴하면서 싼 거를 좋아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필 것이냐 그렇죠? 그겁니다. 고가 정책 필 것이냐 저가 정책 필 것이냐 중간걸 노선을 택할 것인가 바로 그것 안에 소비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거겠죠. 그때는 물건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싼 거는 강남권 갖다 파는 것이고요. 그렇죠? 중가 거는 이제 그 지역에 맞게 갖다 파는 거겠죠. 행정학, 법학, 공학, 의학도 알면 좋은 거겠죠. 의학이 경영학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사고가 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사고가 얼마나 큰지, 저 피해자의 저 부상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다 뭔가 측정을 해줘야 돼요. 손해사정사가 가가지고 몇 주 진단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의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거겠죠. 공학도 필요하고 법학도 필요한 거겠죠. 봐서 경영학에다 주변 과학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요. 제가 보너스로 경영학 발전, 경영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거는 깊이 들어가진 않고 간단하게 있는 거 소개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경영학의 발전, 경영학의 고전 이론, 경영학의 현대 이론, 경영학의 생성 발전.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넣고 싶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질까 봐 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시간에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편하게 들으시면 말아요. 그냥 커피 한잔 드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의 발전, 르네상스 이전의 경영, 뭐 성서적인 관점에서 경영도 필요할 것이고 경영 활동도 있었다. 과거에 경영 활동도 있었다. BC 3000년경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시작됐다. 함무라비 왕은 282개조의 법을 공포하였는데 상거래, 개인행동, 인간관계, 임금,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로마 제국은 거의 500년 동안 어느 문명에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행정 능력으로 수십 개의 국가를 통치했다. 통치도 결국 경영이겠죠. 바로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경영학, 복식부기를 발견한 파치올리 1500년도에 복식부기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식부기가 1500년도 이미 만들어졌고 실제적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1603년도인가요? 저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중앙은행이 생겼어요. 중앙은행이라 하면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은행. 그리고 뭐가 또 생겼냐면 증권거래소가
160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트르담에 생겼어요. 바로 그때부터 여하튼 복식 부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만들어진 건 아마 1513년도로 이야기를 하네요. 18세기 산업혁명도 있고요. 또 19세기 이후에 독일과 미국식 이와 같은 또 경영학 출발 이렇게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과 독일과 미국 나오는데 시작은 독일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당연히 유럽 역사가 더 기니까요. 독일에서 경영하던 친구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영학을 발전시켰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2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독일에 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18세기, 19세기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그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에서부터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의 고전 이론에는 또 테일러 이론이라고 또 있어요. 1903년 과학적 관리법을 이야기했고 1911년도에 완성된 이론이 바로 테일러 이론이 있습니다. 테일러 하면 과학적 관리의 핵심이 되겠죠. 매일매일 최대의 과업량을 설정합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 물건을 1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너도 열심히 일해서 오늘 100개 만들고 퇴근해라 그겁니다. 목표량을 정해주는 거겠죠. 표준화된 작업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표준화된 작업 조건이 뭘까요? 100개 물건을 만드는데 100개 물건이 다 다르면 안 되죠. 100개 물건이 다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 가가지고 아침에 식빵을 사러 갔는데 식빵 크기가 다 같아야지, 무게가 같아야지. 식빵 크기가 다 다르면 물론 고르는 재미는 있겠죠. 그러나 다 같으면 못난 애들 남는 맨 끝에 남는 못난 애들은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무게라든가 부피는 같아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물론 사과는 뭐 만원에 10개 파는 사과는 모양은 조금씩 다 달라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놨겠으나 그래서 고르는 재미 있겠죠. 성공시 높은 인류를 지급한다. 뭔 말일까요? 과학적 관리법 하루에 100개 만들고 가라. 100개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능력이 뒤져가지고 80개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능력이 뒤지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근데 80개 만드는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 만든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보너스를 줘라 그런 얘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보너스를 줘라. 실패 시 낮은 임률 지급으로 손실부담이라는 4대 원칙을 적용을 또 했다. 100개 못 만들고 80개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또 조금 페널티를 좀 줬다. 그런 얘기 같아요. 테일러가 만든 거예요. 과학적 관리 기법. 호선 실험도 또 있어요. 생산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산보다는 인간미가 넘쳐요. 이게 아까 테일러 기법, 과학적 기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분업화예요. 분업화.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요. 자동차 같은 거는 현대 소나타 그러면 똑같은 뭐 이번 달 나온 물건이나 다음 달 만들 물건이나 어제 만들 물건이나 오늘 만들 물건 똑같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똑같은 물건이 표준화다가 똑같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어떤 종업원은 20살 때 현대자동차 공장에 입사해가지고 이 자동차 바퀴를 끼는 직업을 업무로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 지난 30살 돼서도 자동차 바퀴 끼고 있어요. 20년 지난 40살, 40살 돼가지고 또 자동차 바퀴 끼고 있어요. 또 50살 먹고도 자동차 바퀴 끼고 있어요. 물론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달인의 경제에 올라갔으나 그 종업원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무엇인가? 20살 때 바퀴 꼈는데 50살 먹고도 바퀴만 끼고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그렇죠? 생산성은 향상될 수가 있겠으나 나는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호손이라는 분은 그런 인간성도 많이 고려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거겠죠. 이제는 이제 관리직으로 가가지고 관리 잘하세요. 그런 거겠죠. 인간 욕구 충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리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것을 권고했고요. 임금과 능률에 대한 강조보다는 동기부여 요인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또 강조했고, 능률의 논리보다 감성의 비논리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게 누구예요? 호손 실험이에요. 호손이란 분이 이야기한 거죠. 호손은 사람 이름인가 봐요. 등등등. 또 누가 있을까요? 폐율도 한마디 했어요. 폐율에 따른 기업의 활동, 기술적인 활동, 기술이 뛰어나면 생산, 물건 잘 만들 것이고, 제조 공정 과정 잘 만들 것이고, 가공 잘 하겠죠. 상업적인 활동이 뛰어나면요, 좋은 원료 구입하겠죠. 원료를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잘 구입할 것이고, 판매를 잘 할 것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잘 교환도 해줄 것이고, 재무적인 활동에 대한 뛰어나요. 잘하면 뭐가 할까요? 자본 조달 잘 해오겠죠. 필요한 자본 잘 빌려올 것이고, 또 수익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운영도 잘 하겠죠. 투자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보존적인 활동, 재화와 인간을 보호하고 안전을 택한다 그 말입니다. 회계적인 활동, 통제 기능이에요. 재산 목록이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원가라든가 통계 작성 잘 한다 그 말이겠죠. 관리적 활동, 계획화,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잘하는 거겠죠. 이거는 경영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통제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관리의 5원칙이에요. 경영의 5원칙입니다. 관리자가 지켜야 할 14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각 동아리 회장이 된다든가 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분업화를 잘 시켜야 되겠죠. 공익의 우선이겠죠. 공정성이겠죠. 권한과 책임을 해야 되겠죠. 보상을 잘해야 되고요. 재임 기간 동안 안정감을 줘야 되고요. 규율 잘 지켜야 만들어야 되고, 집권화 시켜야 되고, 주도력 있고, 명령 통일시켜야 되고, 계책적인 연결, 단체 정신, 지휘 통일, 질서를 잘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거 관리자가 지켜야 할 14가지 원칙은요, 이건 미국식, 우리가 앞서 말했죠. 미국식 경영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기발에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14가지는 미국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식이라든가 일본식은 다른가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웍이라는 분이 또 경영하게 된 고전 이론에서 한마디도 하셨네요. 계획화가 있고요, 조정이 있고, 통제가 또 있나 봐요. 네, 이렇게 버나드가 또 한마디 했고요. 사이어트가 마치도 또 한마디 또 했던 경영의 이론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이스가 또 한마디 했네요. 개인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개념적 모델을 완성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개방 시스템은 그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고 전환하며 환경에 대해서 산출을 되돌려 보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스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독일 경영 경제학에서 어떤 발전 과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영 경제학의 발전 과정이고요. 쭉 독일 발전사가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미국식 경영 관리학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에 대한 경영학에 대해서도 페율이 또 한마디 했어요. 페율이 말한 경영의 14가지 원칙 했는데 앞에서 미국식과 비슷하겠으나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중요하진 않아요. 프랑스 경영학 페율이 말한 또 원칙들 쭉 나오고 있네요. 일본식 경영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일 하면 유럽식, 미국은 미국식, 그리고 일본 하면 이제 우리가 아시아식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식은 유럽과 미국식을 혼합한 거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독일식과 미국식을 혼합해서 일본 자체적으로 자기네 걸로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생성 배경 쭉 나오고 있고요. 발전 쭉 나오고 있겠죠.
일본 경영학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독일 경영 경작을 받아들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미국 경영 경제 권력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해 가지고 일본 자체적인 일본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발전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영학은 이와 같이 미국식 단기 고용, 미국은 뭐 이직이 편하죠. 이 회사 나가고 다른 회사도 들어가고 다른 회사 나와서 더 다른 회사 들어가고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1년에 몇 번씩도 옮겨 다니잖아요. 개별 의사결정, 개인 책임이죠. 빠른 평가와 승진이 있고요. 명시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있고 전문화된 경력, 경로, 이직이 많으니까요. 종업원에 대한 부분적인 관심도 있고 일본식이 뭘까요? 종신고용이죠. 집단 의식결정이죠. 미국은 개별, 개인의식, 일본식은 제국주의 영향 받아가지고 집단 의사결정, 집단 책임, 느린 평가와 승진, 비명시적 통제 메커니즘, 비전문화된 경로, 경력, 경로, 큰 의미가 없는 거겠죠. 종업원에 대한 전인격적인 관심. Z조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수정된 미국식인데요. 이 미국식이 이렇게 변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 미국은 이랬는데 미국도 이제는 장기 고용으로 바뀌어갔다 그 말이에요. 개별 의사 집단에서 집단 의사결정을 바뀌었는데 이 개인 책임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겠죠. 느린 평가와 승진으로 바뀌었고요. 명시적이고 비공식적인 통제고 적절하게 전문화된 경력, 경로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관심 이렇게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A 조직이 Z 조직이 변하는 과정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생성과 발전 즉 1번 경영학 과정 봤고 우리 한국은요 미국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뭐 8, 90%는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 플러스 일본식이 일부가 가미가 돼서 한국식화 된 거겠죠. 한국은 또 한국식이에요. 미국의 영향 많이 받았고 일부 미국식 영향 일부 미국 일본식 받았고 대부분 미국식 일부 일본식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고유의 경영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식입니다. 일본 경영학 특징 집단주의식 개인과 정부의 관계 경영 전문의 경영 전문 경영자인 경영 종신 고용제 이 일본식 경영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영학 생성 처음에는 일본의 지배하에서 일본식 경영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서서히 한국 전쟁 이후에 독일식, 미국식 다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전하는 과정 쭉 나오게 되겠죠. 60, 7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으로 경영학이 널리 보급되어서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을 본따 가지고 한국에도 경영대학원을 설립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의 경영학 도입 과정은 경영학의 조류가 있는데요. 독일식과 미국식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빤따 가지고 일본 경영학이 있었는데 한국은요 미국식과 일본어를 빤따 가지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한국 경영학에는 미국의 영향 많이 받았고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 받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 혼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 경영학은 여러 가지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고유의 한국 자체만의 어떤 경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1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